잠깐만, 여러분에게 150만 달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 정도 돈이면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진짜 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침실 12개에 해자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와인 취향을 비웃는 피에르라는 이름의 유령까지 딸려올지도 모르죠. 자, 이제 그 똑같은 150만 달러를 들고 토론토나 밴쿠버로 날아가 봅시다. 뭘 살 수 있을까요? 젖은 게 냄새가 진동하는, 다 허물어져가는 반쪽짜리 집뿐입니다. 지하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꼽주처럼 구부리고 다녀야 하죠. 캐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이플 시럽과 예의 바른 사과의 나라, 그리고 본질적으로 경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재정적 블랙홀로 변해버린 주택시장의 나라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혁신하고 거대 기술 기업을 세우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을 제조하느라 바쁠 때 캐나다는 딱 한 가지에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집을 점점 더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이죠. 웃기게 들리겠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건 그냥 공포영화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이 캐나다에서 단순히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경제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렸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좀비 같은 생산성 수치, 그림자 금융의 수상한 세계, 정부 구제 금융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국가가 빚을 부로 착각했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험난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거대한 자본 흡수, 혹은 왜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는가입니다. 짧은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케빈이라는 똑똑한 젊은 사업가라고 상상해보세요. 물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본이 필요하겠죠.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사업 계획서를 든 채 토론토 시내의 은행으로 갑니다. 대출 담당자가 여러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합니다. 케빈 씨,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사업이란 게 어렵거든요. 이 건으로는 50만 달러를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낙담해서 걸어 나오던 여러분에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5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요, 지은 지 40년이나 됐고 배관 상태도 의심스러운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대출 담당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자, 여기 100만 달러입니다. 잘 써보세요. 이것이 바로 거대한 자본 흡수 현상입니다. 경제는 자본, 즉 돈이 생산적인 자산인 공장, 소프트웨어, 기계, 연구 개발로 흘러 들어갈 때 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자리와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가용 자본의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이 생산성에서 멀어져 주거용 부동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그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선진국 경제 중 최악의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꼴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기업 투자가 시공창에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캐나다 투자자들은 교외 지역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권에 돈을 들이붓고 있었죠. 2023년 4분기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이 주거용 건물과 기계에 대한 투자를 합친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상자를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와 사업보다 잠을 잘 상자를 짓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파멸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택 수익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똑똑한 자본은 혁신을 쫓는 걸 멈췄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나요? 미시사가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사서 3년 동안 깔고 앉아 아무것도 안 해도 팔 때 4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말이죠.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일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나라 전체를 거대한 집주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운 농담의 결말이 있습니다. 임대업은 생산활동이 아닙니다. 지대 추구는 세상에 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치를 뽑아낼 뿐이죠. 집값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집이 2배로 유용해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집일 뿐이죠. 제공하는 주거 기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얻는 데 필요한 자본은 2배가 되었고 그만큼의 돈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미국 연봉이 치솟을 때 왜 캐나다 연봉은 제자리 걸음인지 궁금하시다면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똑같은 집을 서로에게 더 비싼 가격에 주고받는 것으로는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제가 아닙니다. 국기를 대건 폰지 사기일 뿐이죠. 그리고 최악인 건 이제 우리가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관련 산업들, 즉 금융, 보험, 건설업이 캐나다 국내 총생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 20에서 25% 혹은 그 이상에 달하죠. 만약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캐나다 경제 전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우리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 놓아버리기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 헬럭이라는 마약, 공짜 돈에 중독되다. 첫 번째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 개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 집주인이라는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부의 환상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죠. 린다와 밥을 소개합니다. 때는 2015년. 그들은 교회에 50만 달러짜리 집을 샀습니다. 좀 무리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해냈죠. 2021년으로 가봅시다. 그 똑같은 집이 이제 120만 달러로 평가받습니다. 린다와 밥은 완전 천재가 된 기분일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7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부자가 된 거죠.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그 집을 돈처럼 쓸 수 있나요? 벽이라도 뜯어먹고 살 건가요? 아니죠. 집을 팔아서 서스케처원의 유르트 천막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그 돈은 상상 속의 숫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캐나다 경제의 마약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택담보신용대출, 일명 힐록이죠. 은행이 린다와 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70만 달러나 되는 자산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걸 좀 써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린다와 밥은 힐록 대출을 받습니다. 공짜 돈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그 돈으로 포드 F150을 삽니다. 내 인생은 비주로 굴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트럭이죠. 당연히 주방도 석영 상판으로 리모델링 하고요. 결정적으로 투자용 콘도 계약금까지 걸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힐록 헤로인, 즉 대출이라는 마약입니다. 이게 캐나다에 엄청난 소비붐을 일으키며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버렸죠. 집값이 오르니 부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물건을 사들였죠. 관기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에서 미국을 이겼는데 이건 결코 이기고 싶은 승부가 아니죠. 캐나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 1달러당 빚은 대략 1달러 80센트에서 1달러 85센트나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실제로 빚을 줄였던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캐나다인들은 2008년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한 셈이죠. 어디 내 맥주 좀 들고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힐록은 보통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0.25%였을 땐 파티나 다름없었죠. 10만 달러를 빌리는 게 사실상 공짜였으니까요. 하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2022년과 2023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숙취가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린다와 밥이 내야 할 월 이자가 3배로 뛰었습니다. 트럭 사고 집 고치는 데 썼던 그 공짜 돈이 이제는 빚을 갚느라 매달 수천 달러씩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캐나다 경제의 끔찍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소비가 GDP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 비싼 집 때문에 생긴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다른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식당은 텅 비고 소매점은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죠. 집값이 오를 땐 부자가 된 기분에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추락하며 빈곤의 효과라는 총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은행 전문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당신이 너무 빈털털이라 월 상환금으로 이자조차 다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충격적인 비율이 상환기간을 35년, 40년, 심지어 70년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70년입니다.
그땐 당신은 이미 죽었고 자녀들도 노인이 되었을 텐데 그 빚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세대 간에 이어지는 빚의 노예 제도를 만든 셈이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도 대출자가 고정된 금액만 내도록 허용했고 못 갚은 이자는 원금에 더해버렸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데 빚더미는 오히려 커진 거죠. 그야말로 좀비 경제를 위한 좀비 모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칼날 위를 걷고 있고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인구의 덫, 가짜 성장 전략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정치인들은 캐나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GDP를 보세요.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데 왜 다들 거지처럼 느낄까요? 왜 평범한 캐나다인은 메이플 시럽과 빚더미 속에서 서서히 익사하는 기분일까요? 그건 제가 피자 파티의 속임수라고 부르는 경제학적 눈속임 때문입니다. 10명을 위해 피자 파티를 연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자 12판을 시켰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파티에 10명을 더 초대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자는 딱 한 판만 더 시킨 거죠. 기술적으로는 파티에 있는 전체 피자 양은 늘었습니다. 이게 GDP 성장이죠. 하지만 한 사람당 돌아가는 피자 양은 확 줄었습니다. 이게 1인당 GDP 감소입니다. 이게 바로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인구 증가로 썩어가는 현실을 가려왔던 겁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캐나다 인구는 12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만큼이 들어온 셈이죠.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이었습니다. 물론 이민은 좋은 겁니다. 재능과 문화, 그리고 끝내주는 음식도 가져오니까요. 하지만 상도 차리지 않았으면서 100만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살 집도 병원도 교통시설도 짓지 않았으니까. 그저 문만 열어놓고 월세 $2,500 이하짜리 지하실방 한번 잘 구해봐요 라고 한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 국립은행과 CIBC의 경제학자들이 솔직하게 인군구의 덫이라고 부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사람이 넘쳐나면 임금은 억눌립니다. 싼 값에 불일 노동자가 널렸는데 기업이 굳이 비싼 자동화 설비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은 그들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 자동화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 동안 캐나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GDP 수치를 떠받치기 위해 그저 사람 머릿수만 늘렸거든요. 실제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멋진 척도인 1인당 GDP를 보면 캐나다는 이미 꽤 오랫동안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유해질지 몰라도 개개인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분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높은 수요에 공급은 제로니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건 기존 자산가들, 집주인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게만 이득이 되고 새로운 이민자들과 젊은 캐나다인들은 철저히 짓밟습니다. 이건 경제 정책으로 위장했을 뿐 사실상 절박한 사람들의 돈을 빼서 배부른 사람들에게 옮겨주는 부의 이전입니다. 네 번째, 대마불사, 도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시장이 알아서 조정을 안 하는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때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순진하시네요. 우리가 자유시장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군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보호받는 자산계급 사회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고요? 집을 가진 유권자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 집단이기 때문이죠.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정권은 바로 교체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죠.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도덕적 해이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게 뭐냐면 일이 잘못돼도 누군가 대신 비용을 치러줄 거란 걸 알기에 막무가내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말합니다.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 CMHC, 여기는 모기지를 보증해주는 국영 기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금,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내고 집을 사면 반드시 이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단전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이 아니라 은행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는 거죠. 은행이 50만 달러를 턱 내줬는데 만약 여러분이 못 갚는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CMHC를 통해 은행 돈을 메꿔줍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대출을 장려하는 시스템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은행이 최대한 빨리 돈을 밖으로 마구 퍼주도록 부추기는 시스템처럼 들리나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줬죠. 또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캐나다 모기지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30년 만기 모기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띄웠죠.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스스로 조정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가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들어 소리치는 겁니다. 내 임기 중엔 절대 안 돼. 사실상 그들은 경기 침체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려는 셈이죠. 하지만 중력을 거스르려 할 때의 문제는 결국 힘이 빠지게 되고 그때 추락하면 훨씬 더 처참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숲이 조금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억지로 막다 보니 마른 장작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중에 불이 나면 나라 전체를 태워버릴 위경에 처한 거죠. 자, 잠깐 쉬어갑시다. 저는 지금 이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토론토 월세가 한 달에 2,800달러나 하거든요. 집주인 말로는 이 거실이 무슨 럭셔리 오픈 컨셉트의 초소형 스위트룸이라나 뭐라나. 우리가 왜 다들 빈털터리가 됐는지 파헤치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부탁 하나만 할게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언젠가 저도 진짜 벽으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도시에서 본 집값 중에 제일 미친 가격은 얼마였나요? 전 지난주에 주차장 한 칸이 10만 달러에 팔리는 걸 봤습니다. 이보다 더한 거 있나요? 자, 다시 암울한 이야기로 돌아가죠. 5번째, 카스트 제도. 집주인 대 세입자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사회적 계약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 사고 은퇴한다. 그 계약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엄격하고 봉건적인 신분제도로 대체해버렸어요. 1계급, 바로 지주 계급입니다. 이들은 2015년 이전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죠. 이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일한 건 아닙니다. 그저 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죠. 그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수백만 달러의 자본이득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담보로 또 임대용 부동산을 사들여서 사실상 2계급의 소득을 세금처럼 걷어갑니다. 2계급, 바로 농노들이죠. 즉 세입자들입니다. 이들은 젊은이들, 이민자들, 그리고 기회를 놓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득의 50에서 60%를 단지 머리 누일 곳을 얻기 위해 1계급에게 바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니 계약금을 모을 수가 없죠. 사다리는 이미 걷어차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관한 문제죠. 주거비가 소득을 몽땅 빨아들이면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아이 낳는 것도 미루죠. 캐나다의 출산율은 2023년에 여성 1명당 1.26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를 형편이 안 돼서 말 그대로 멸종해 가는 겁니다. 심리적인 타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넘은 전문직들,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들이 룸메이트 3명이랑 같이 살거나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성장이 멈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32살이나 먹어서 엄마한테 애인 데려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어른이 된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런 불평등은 분노를 낳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포르쉐를 산 베이비붐 세대가 공원의 텐트촌을 지나쳐 달리는 걸 보게 되죠. 그 괴리감은 정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최악인 건 이 시스템이 기득권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말이죠. 주택 구입 능력을 돕겠다는 모든 정책은 보통 수요만 부추겨서 가격을 올리고 결국
도움을 받는 건 집주인들 뿐입니다. 청년주택 청약 통장도 수요를 늘리고 은퇴적금, 주택 구매 계획도 수요를 늘립니다. 낮은 금리도 수요를 늘리죠. 우리는 노인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없는 영구적인 하층민 계급이 생겨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6번째, 세탁소, 일명 스노우워싱입니다. 캐나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나 희망에 찬 이민자들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참 순진하시네요. 밴쿠버에 있는 콘도 하나 팔아먹기 딱 좋은 분이군요. 우리는 이 호황의 추악한 이면, 바로 자금 세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제범죄 조직에서는 캐나다를 아주 귀여운 별명으로 부릅니다. 바로 스노우워싱이라고 하죠. 산들바람처럼 상쾌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마약 카르텔, 부패한 관리, 국제 사기꾼들의 더러운 돈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수년간 캐나다는 G7 국가 중 자금 투명성 법이 가장 허술했습니다. 세이셸에 있는 유령 회사가 소유하고 그 유령 회사는 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신탁이 소유한 번호뿐인 회사를 통해 밴쿠버의 2천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었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명 밴쿠버 모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수법은 이렇습니다. 하나, 갱단이 20달러짜리 지폐가 꽉 찬 하키 가방을 들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둘, 칩을 삽니다. 도박을 좀 하다가 현금으로 바꿉니다. 셋, 이제 카지노 수표가 생겼으니 돈은 깨끗해졌죠. 넷, 그 수표를 들고 집을 삽니다. 다섯, 그 집을 그냥 비워둡니다. 집값은 매년 15%씩 오르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년간 이걸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GDP를 올려주니까요. 주 예산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돈이 펜타닐을 팔아서 번 돈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자금 세탁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74억 달러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세탁되었고 그중 50억 달러가 부동산으로 직접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을 왜곡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입찰할 때 옆집 린다나 밥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카르텔은 여러분보다 현금이 훨씬 많거든요. 10만 달러를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저 현금을 묻어둘 곳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이게 다른 모든 사람의 집값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국가 주권을 팔아넘긴 셈이고 우리 시민들은 지하실 쪽방에 사는 동안 도시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안전금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7번째, 인재 유출, 유능한 사람들의 탈출입니다. 자, 집값은 비싸고 임금은 낮고 범죄자가 이웃이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건 캐나다 경제를 죽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공대 중 하나인 워털로 대학교를 갓 졸업한 25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보죠.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옵션 A, 토론토로 간다. 연봉 85,000달러를 받으며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는다. 구석진 쪽방 아파트 월세로 3,000달러를 낸다. 저축은 꿈도 못 꾼다. 의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료 의료 혜택이 있지만 의사를 못 만난다. 옵션 B, 텍사스 오스틴이나 시애틀로 간다. 미화 14만 달러를 번다. 캐나다 달러로 치면 약 19만 달러다. 토론토 쪽방의 반값으로 거대한 저택을 산다. 의료보험료는 내지만 실제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죠.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는 미국으로 떠나는 캐나다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놓고는 그들에게 살만한 삶을 제공하지 못해서 미국 경제에 선물로 바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건 생산성의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회사를 세우고 특허를 발명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남는 건 부동산에 묶인 사람들이나 떠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와 부동산 중개인만으로는 국가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 의사,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실수령액의 60%를 잡아먹는데 의사가 왜 캐나다에 남겠습니까? 우리는 타가소이자 양로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키워놓으면 그들은 생산적인 시기에 일하러 떠납니다. 그러다 늙어서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지면 그때야 돌아올지도 모르죠. 이건 국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8번째, 엔드게임. 일본의 전철을 밟거나 더 나빠지거나.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날까요? 스포일러 경고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는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캐나다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둘 다 딱히 즐겁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 A, 대폭락입니다. 2008년 미국 스타일이죠. 거품이 터집니다. 가격은 30에서 50% 곤두박질 칩니다. 좋은 점은 청년들이 다시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쁜 점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2, 3년 동안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네 번째 항목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돈을 찍어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고 모든 사람을 구제해 주려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시나리오 B, 경기 침체로 넘어갑니다. 바로 일본화 현상이죠. 이건 실현 가능성이 더 높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졌죠. 하지만 일본은 거품이 꺼지게 두는 대신 싼 이자로 좀비 기업들을 살려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수십 년입니다. 30년 동안 성장이 멈췄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주식시장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떨어졌죠. 캐나다도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폭락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명목 가격은 높게 유지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겠죠. 우리는 저성장, 고비용의 박물관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부자들만 모든 걸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며 야망 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곳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안정을 위해 미래의 역동성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빈곤을 대가로 오늘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의 덫은 단순히 집값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에너지의 배분 문제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월세,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 부족을 걱정하느라 정신력을 쏟는다면 예술이나 과학,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우리의 집단적 잠재력을 벽 4개짜리 건물 안에 가둬버린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문을 깨봅시다. 그래서 희망이 없을까요? 짐 싸서 발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떠나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정신은 차려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캐나다는 중독자입니다. 높은 집값에 중독돼 있죠. 우리는 집을 화장실 딸린 비트코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 환호하는 걸 멈춰야 해요. 비싼 집값은 부의 창출이 아닙니다. 그건 인플레이션이고 정책의 실패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은행을 보호하는 짓은 그만두고 생산적인 경제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땅 투기에는 세금을 매기고 기업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우리는 짓고 또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라는 풍선도 터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젊다면 FOMO, 그러니까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사회가 강요한다고 해서 40년 동안 여러분의 목을 조를 대출을 받지는 마십시오. 월세 산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신과 기술 그리고 자유에 투자하는 것이 교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십억 원의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 집주인이라면 그 서류상의 부가 자녀들의 미래를 희생시킨 대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올라온 그 사다리를 지금 여러분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풍부한 자원, 평화,
교육받은 인재들까지요. 하지만 우린 그 모든 걸 담보대출이라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열쇠를 찾을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좀 무거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니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쿠션 요새 월세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폴란드가 어떻게 서방 세계를 앞질렀는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